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아니 대한민국 미생물계의 원탑 자칭 미생물 변호사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웅빈 교수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예. 이제 이 자리는 김 교수님 겁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닙니다. 난 이대한보다는 김웅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 보고 자리 비우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근데 뭐 지난주에도 그러고 이제 네. 저희가 녹화 딱 들어가기 전에 예. 우리 교수님이 항상 휴대폰만 계속 보고 아, 예. 계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 사실은 첫 손주가 100일 같이 나가지고. 진짜요? 아, 첫 손주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올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첫 손주, 야, 첫 아이, 예, 첫 결혼. 첫 결혼. 네, 첫이니까. 나는 아직 그 처음을 경험도 못했는데. 아유, 네. 첫 손주면 얼마나 그냥. 첫 아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 뭘 더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지. 무슨 뉴스만 나오면 뭐 독감 유행한다 그러면 아이고. 아, 우리 손주 어떡해, 예, 손주 예. 어떡해. 그렇겠네요, 그런 진짜. 생각이 들죠. 예, 이번에 혹시 그 독감 걸렸던 분 계십니까, 여기에? 저희 독감은 이번에 다행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독감은 딱히 걸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백신 맞으셨어요? 독감? 아니요? 맞았어요? 저는 독감 백신 맞았어요. 매년 맞아요? 전 매년 맞기는 해요. 왜 맞아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감기 잘 안 걸리는 체질이니까. 그렇죠, 네. 독감 백신. 저는 매년 맞아요. 아, 매년 만약에 맞아요? 걱정돼서보다는 네.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하세요. 막 겨울 되면 백신 맞았니 연락하고 하시니까 효자네요. 호주의 일환으로 사실 요즘도 독감도 굉장히 독해졌고 예. 그래서 오늘 진짜 독감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아예요? 아예 그냥 그럼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부탁을 드렸다는 건 아무래도 첫 손주 때문에. 약간 사심이 들어갔죠. 네. 그러면 오늘 오시는 분이 감기의 명인이시니까 네. 이분한테 이 감기라든지 독감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거를 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의 명의 감달프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포스가.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감염내과 의사로 35년, 의사로 한 43년 하다가 작년 정년 퇴임하고 네. 현재 이제 고려대학교 네. 백신 혁신센터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의사는 둘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EBS 명예에 나온 의사와 안 나온 의사. 교수님은 EBS 명예에 나오신 분입니까? 예, 다행히 운이 좋아서 10여 년 전에 EBS에서 절 출연시켜줘서 명의가 된 것 같습니다. 명의는 아닌데 그냥 환자를 열심히 봤을 뿐이죠. 병의 확산을 막고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까지 치유해야 하는 의사. 그것이 바로 김호주 교수의 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체계를 구축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감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겨울 되면 뭐 독감주의보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든 감시책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모니터 시스템을 만드신 그렇죠. 거네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네, 그래서 파악을 할 수 있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명이 맞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감염내과의 살아있는 전설과 미생물계의 권위자가 함께하는 그런 또 콜라보레이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기를 그냥 과학으로 다 끝내버릴게요. 강 교수님하고 우리 항 박사님 이 두 분은 지금 독감 백신을 맞았대요. 네. 근데 감기는 왜 예방주사를 따로 안 맞는 걸까요? 독감 예방주사는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감기하고 독감이 같은 질환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그렇지. 독감이다. 예, 저도 독한 감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 네, 아닙니다. 오? 네. 감기는 네. 뭐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한 200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일으키는 것이 감기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단일 바이러스. 단일 감염 질환이에요. 감기는 200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감기 백신 만들면 노벨상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굉장히 좀 뭔가 종류들이 많은데 독감은 딱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 종류니까 그나마 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독감 백신을 맞는 게 나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네. 40, 50대 성인은 우선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염 전문의로서 또 인플루엔자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로는 네. 건강하더라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걸리는 것이 가족한테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본인이 독감 안 걸리는 것도 있고 본인이 안 걸려서 고령자나 어린아이한테 퍼뜨리지 않는 역할. 그러면 효도 백신이네요. 그렇죠. 효도 백신, 아빠 백신. 저는 사랑 백신. 사랑 백신. 네. 그렇죠. 손주 사랑 백신. 손주를 위한. 저도 손주가 있지만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하루하루가 이제 깊어지거든요. 그럼요, 예.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 동영상도 그게, 오고. 그게 매일 안 오면 동영상도 오고. 그게 매일 안 오면 네. 그 시간에 안 오면 요거 좀 걱정이 되네요. 역시 그 손주 있는 분들이라 할아버지들의 토크. 손주 근데 토크가. 그 돈을 내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 자랑하시면은 자, 그럼 우리 김우주 교수님. 감기랑 독감 차이가 뭡니까? 제가 모형을 갖다가 모형을 가져오셨어요. 네, 모형을 쪘습니다. 모형을 미리 갖다 놓으셨네? 기차 안에? 언제 들어오셨대요? 누구한테 허락받으셨지? 감기는 정의에 의하면 성대 윗부분의 호흡기, 그러니까 코나 목이나 부비동이나 인후에 생기는 상부 호흡기에 발생한 급성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일종의 증후군이에요. 단인 질환이 아니에요. 증후군이다. 예, 이 상부 호흡기의 바이러스 감염인데 가장 흔한 것이 리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30 내지 50%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 19가 아닙니다. 네네네. 예. 기존에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4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셋째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상부에 국한돼서 왔을 때는 감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인플루엔자가 상부호흡기 감기로 시작했다가 폐로 가서 폐렴이 돼서 중증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인플루엔자거든요. 인플루엔자. 예. 리노바이러스는 하부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리노바이러스는 상부에만 국한돼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네. 리노바이러스도 폐까지 가서 폐렴도 익히고 중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독감은 얘네들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공격하는 거다. 양의 차이다라고 그런 거를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 확실히 이게 상부에서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네. 면역 체계가 떨어지거나 뭐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상도 차이가 나죠. 감기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인데 그럭저럭 일할 수가 있어. 그렇죠, 감기는. 이것 때문에 쉬기도 그렇고. 근데 독감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떼굴떼굴 굴르고 축구 떨리고 못 가요. 이거 일 못해요. 심해요, 이거. 네. 그리고 이 감기는 정확히 언제 시작된지 몰라요. 근데 독감은 어젯밤에 9시 뉴스 들을 때 갑자기 열나고 온몸 쑤시고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이 시작 시간이 명확해요. 우리가 이제 용어도 서서히 독감이란 말보다는 그냥 외래어로 인플루엔자로 하는 게 더 일반인들한테 감기와 이 인플루엔자의 차이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독감이란 용어가 이렇게 굳어진 이유는 네.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930년경에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겨울에 뭔가 심한 감기가 도는데 원인은 모르겠고 원인을 모르고. 그러니까 돌린 감기다 독감이다 이렇게 불러오다 보니까 그게 굳어진 거예요. 일반인들의 인식에.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에 먼저 그 정의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 그렇죠. 개념이 만들어진 예, 예. 거네요. 아니 근데 이게 뉴스에서 항상 11월 정도 이후에 지나면은 맨날 그 독감 그 이야기가 맞아요. 많이 흘러나와요. 이번에 유난히 10월쯤에 더 빨리 예보가 그렇죠. 내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래 10년 내로 10월 중순에 이렇게 시작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측을 이제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에 각국의 인플루엔자 표준 실험실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수집을 해서 수집을 하고. 항원하고 유전자 분석을 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네. 그해 겨울에 유행할 백신주를 네. 유행주를 예측해서 백신주를 3가지를 선정하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남반구는 6월부터 9월 유행하죠.
그래가지고 2월 말에는 이제 북반구의 백신주를 예측해서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2월에 백신주를 WHO가 발표하면 백신 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바이러스를 키워서 불활성화해서 백신을 만들어요. 한 6개월 걸리거든요. 백신 만드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백신주가 아닌 게 유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실컷 연구해놨더니 그렇죠. 뒤통수를 얘가 맞는 그냥- 거죠. 얘가 그냥 변신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기존에 했던 거를 못 써먹게 되고. 그렇죠. 그 이번에 K 변이에 의한 독감 유행이 일찍 시작된 것도 사실 인플루엔자 전문가로서는 이상치 않아요. 충분히 인플루엔자는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그 K 변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K 변이인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거는 그 우연의 일치고 그쪽에서 K변이라고 하니까.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K-팝처럼? 계통을 이렇게 족보 분류하다 보니까 그 명명하는 사람들이 K 서브클레이드라고 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우리 몸의 문을 따고 이렇게 확 들어오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라이노 바이러스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렇게 호흡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죠. 코부터 이제 폐까지 기관지 세포가 있으면 거기 수용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제 열쇠는 바이러스고 그 열쇠 구멍은 수용체라고 하면 수용체, 아. 이제 인플루엔자는 시알산 수용체가 있고 코로나19는 AC 수용체가 있고 그게 아구가 맞기 때문에 딱 붙어버리니까. 예, 그냥. 아. 문 열고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개수 그 한 개만 딱 수용체에 딱 떨어져도 그냥 시작되는 겁니까? 그 수용체에 진짜 그 작은 입자 한 개만 탁 붙어도 뭐 이론적으로 충분히 들어오긴 가능한가? 하겠지만 예. 뭐 한 마리가 들어와서는 아마 일으키지는 면역 못하죠. 체계가 완전히 제거하겠죠. 인펙셔스 도수라고 그래갖고 예. 바이러스마다 좀 다르고요. 네.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놓을 때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아마 입자 10개만 들어와도 정말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10개만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여름에 그 노로바이러스 그 걸리셨었어요? 육회 잘못 먹어가지고 와 일주일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쏟아 나오나요? 예? 쏟아져 나오나요? 그냥 내가 녹아요. 나 사람이 녹는다고요. 노로바이러스 별명이 그 스토막 플루라고 부르죠.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순식간. 위장관 감기라고 위장관 그러죠. 감기라고 예. 부르죠. 오, 순식간이에요? 근데 일주일씩 안 갈걸요. 이 노로바이러스는 한 2, 3일. 아니 저는 일주일에 어깨가 좀 장염이랑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나 봐요. 그냥 다른 게 아마 복합이 됐겠죠. 헐랄랄랄. 아직도 그게 생생해가지고 야 그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진 않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자신한테 딱 맞는 수용체가 생겨야 네. 또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시작합니까? 일단 들어오면 들어왔어.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입자에 불과한데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면 막 증식을 해서 결국은 숙주 세포는 파괴시켜버리고 또 그 옆에 세포라고 또 파괴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일단 들어오면은 자기 식구를 늘려버리는 복제를 맞아요, 시작을 맞아요. 하면서 기존에 있던 애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는 침략과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리노바이러스 뭐 그런 거에 또 한 번 딱 감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면역 체계가 그냥 이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감기는 계속 자꾸 또 걸리냐고요? 제 말이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리노바이러스만 해도 한 그 혈청형이라고 각각 다른 게 한 170가지 이상 다른 게 있어요. 모양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쳐들어오더라도 모양을 달리해서 와. 똑같이 와 안 오죠. 그러니까 모양이 바이러스가 달라가지고. 얼마나 영리한데요. 왜 영리한 거지 그 뇌도 없는 데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게 여러 종이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한 종이 여러 계속 종, 그러니까 리노바이러스 같은 건 여러 종은 아니고 변이를 계속 170종으로 변종도 있고 변이도 하고 우리가 바이러스 복제할 때 아마 이제 김문규 교수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그 실수를 합니다. 똑같이 복제를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뭐 색깔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는 건데요. 네. 그게 이렇게 우리가 타자 치는 거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틀을 보고 타자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오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이 복제하는 효소도 오타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세포는 복제할 때 오타가 나오면 그래도 수정하는 기능이 좀 있어요. 백스페이스 기능도 있고
근데 이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들은 그런 기능이 수정 기능이 거의 없어요. 수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이가 많이 생기면 우연히 더 센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백신이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수용체가 안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장은 하는데 키는 항상 똑같은 키를 들고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기 스파이크 단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축구와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네.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에이스 수용체 이렇게 딱 결합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요 끝에 부분에 수용체 붙는 부위에 변이가 끊임없이 생겨서 네. 오미크론 뭐 나오잖아요. 그럼 안 그렇다-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영향이 없어요, 별로. 맞는 데는. 바이러스 변이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 같은 거여서 아주 수많은 실수나 변형 중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사라지거나 도태되거나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를 감염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는 약간 생명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그냥 얘는 원래 이래요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게 너무 궁금하네. 이거를 과연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게 차이가 뭘까? 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뭔가 좀 지향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디를 향한데 뭘 피한다든지. 가는 곳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바이러스라는 건 어떤 지향성이 있냐면 어쨌든 숙주 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강탈을 해서 막 번식하겠다는 어떤 그 지향성이 좀 보인다. 보인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지향성이라고 봐서 들어왔을 때는 이 생명 현상, 생명체처럼 보인다. 딱 어디엔가 세포랑 같이 결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생명체로 막 약간 스위치가 눌리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다와 아니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인데요. 이다와 아니다의 경계. 네, 다른 모든 생물 다 세포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생명이 아니라고 하자니 숙주 안에 들어와서는 막 활동을 하잖아요. 발견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편의상 약속을 하자. 비세포성 생명체로 간주를 하면 같이 미생물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하는 사용가 있긴 합니다. 화학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물론 생명에 대해서 화학자가 말한다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네. 우선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껍데기랑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 정도밖에 없고 심지어 이 껍데기는 우리가 캡소모라고 부르는 단백질들이 캡시드라는 껍질을 만들어서 일종의 껍데기와 내부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생명체라고 구분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과감히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생명체가 말하고 아니다. 그러니까 화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용할지 번식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를 좀 써보자라는 쪽으로는 껍데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노 구조가 기가 막히거든요. 나노 구조가요? 그 자기가 딱 조립이 되는데 네. 정말 그 형태가 기가 막힙니다. 형태가요? 네. 이 껍질만 가지고 FDA 승인된 약도 나왔어요. 몇 개. 근위축증이나 이런 거는 바이러스 껍데기 속에 약을 넣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써서 이게 약물 전달학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요 바이러스 종류들을 사용하자. 뭐 적혈구 껍질을 쓰자. 이런 종류들까지. 알맹이보다는 오히려 껍질이 쓰임새가 많다. 알맹이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약간 이게 생식으로 따지면은 바이러스가 정자고 사람 몸이 이제 난장거예요. 그래서 교란을 시키고 다시 또 이제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뭐 약간 이렇게도 좀 받아들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네. 바이러스는 그저 살아있는 숙주의 세포를 네. 자기 증식의 공장으로 만들어 쓰는 것 보니까 들어가서 모든 거를 강탈해서 다 자기만 증식하고 이 숙주를 파괴하고 놔버리잖아요. 그 뻐꾸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러스는 뻐꾸기. 탕난. 예. 뭐 그런 거죠. 어쨌건 약간 그런 습성을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지 않을까. 이 김웅빈 교수님과 장홍재 교수님의 주장에 너무 다 설득력이 있어서 제 주장은요? 어느 편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 주장은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정자와 난자 비유는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 스위치. 감염내과 의사로 오랫동안 보면서 수많은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을 일으킨 걸 경험해 보면 이건 생물체라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즈 환자나 생명이다. 뭐. 저는 이 하이제커 인질범 같아요. 하이제커요. 예. 예.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너 내 바이러스를 만들어.
그러고서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도 예. 생물이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 이 바이러스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얘네들 수명이 궁금해요. 그냥 뭐 입자 뭐 해가지고 입자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어쨌든 활동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는 나오면은 한두 시간 내에 다 죽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5도 냉장 온도에서 습도가 한 40% 중간 정도면은 이 환경 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존할 수 있어요. 예. 길다. 노로바이러스는 훨씬 더 밖에 생존을 오래 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겨울 지금 유행이 늘고 있거든요. 애들 이제 설사하고 아이들이 지금 아마 이제 김웅비 교수님도 손주 생각하셔서 걱정하셔야 되는데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막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비누와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30초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그래도 비누로 잠깐만 씻어도 기름막이 파괴가 돼서 기능을 잃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진짜 이 물로 물리적으로 씻겨 나가는 수사네. 것까지 제대로 안 되면 비누로 해도 감염되는 일이 아,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럼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막 활개를 치면 약을 먹거나 뭐 항생제를 먹거나 이런 거 먹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죄 아닌가요? 크게 대별하면 이제 급성 바이러스와 만성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은 우리 이제 감기나 인플루엔자처럼 감염시켜서 한 1, 2주 그 염증 일으키고 바이러스 분비되고 한 3, 4주면 싹 없어지는 이게 이제 급성 바이러스고 근데 HIV 에이즈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 예. 이건 그냥 평생 거의 갑니다. 아, HIV는 림프구 내에 이렇게 잠복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바로 증상이 올라가. 처음에 감염되면 한 7년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 동면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림프구를 파괴하면서 면역을 떨어뜨려서 이제 폐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네. 이 질문 자체가 네. 바이러스의 수명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명이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정은지 교수님은 생물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듣다가 왜냐하면 전 아까 생존, 뭐 수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을 유지한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는 무생물이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 존경하는 생명과학 전문의 분들께 용어를 일종의 자가 복제 가능한 유기체 및 기생형 무생물이라고 말해요. 너무 길어요. 아니야 너무 길어요. 그렇게 길어야 멋있어요 원래 좀. 그거 줄여봐요. 그거 줄여봐. 근데 제가 이렇게 자, 뭐예요? 그냥 기생형 무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생물.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반박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는 과정이 처음에 이거 이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네. 담배 잎에서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뭔지 잘 모르니까 병든 잎에 즙을 짜서 이 세균을 걸을 수 있는 필터로 걸렀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감염이 되는 걸 보고 처음에 이게 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증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증식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증식이거든요. 화학물질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증식하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생명의 기원 때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RNA는 자가 복제를 해서 같은 걸 무제한 늘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말씀하셨는데 이걸 분석할 때 결국엔 결정화를 시켜서 그렇죠. 찍었거든요. 네. 그게 저희 쪽에서 보는 바이러스를 생물이라 말할 수 없는 게 결정이 돼서 가루 형태가 될 수 있는 생명은 없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화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일단 도구일 뿐이니까. 도구일 뿐이다. 얘는 생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아마 많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전히 결론이 나지는 않은 거라서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들이 그러면 궁금한 게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그럼 이거 또 밤새워서 또 예, 야, 밤을 새면 안 됩니다. 저 내일 스케줄 있어요. 야, 이것도 예. 이대한 교수님 오라고 했는데 근데 진화 얘기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예, 아시는 한도는 사실 그 과거에는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으니까 숙주 다음에 생겨났을 거다. 어떤 숙주 속에 있던 특정 유전 물질이 어찌어찌해서 튀어나와서 도망 나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아니야 어쩌면 이거가 바이러스는
이 세포라는 생명체의 탄생 과정 어떤 중간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전 물질은 DNA가 아니고 RNA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약간 그 매개체 역할을 그럴 했다. 수도 있다. 중간체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김우빈 교수님 의견에 저도 많이 이제 동의하는데요. 우리 몸의 유전자의 일부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남아 있어요. 지금. 흔적이 상당 부분 남아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남아 있다. 예.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우리 조상의 한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상 중에 예. 세포학적으로 따지면 예, 예. 예. 설이잖아요, 설. 아 이거는 설날보다는 확정입니까? 데이터로서 증명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증명이 돼. 바이러스 감염이 없었으면 포유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논문이 2000년 네이처인가에 나왔는데요. 네. 착상이 되려면 배아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피션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걸 어찌 보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상당히 비슷한 원리거든요. 이때 예. 이 배아 세포에서 이 착상되는 부위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그래야 딱 이게 붙어 들어가는데 네. 그 유전자를 추적해 봤더니 그 유전자가 먼 옛날 여기서 먼 옛날이라는 건 포유류 이전에 완전 이전에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난생에서 태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죠. 장 교수님은 바이러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직접이요? 예.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인간이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오히려 네. 훨씬 만들기 쉽죠. 오히려? 세포라든지 미생물 같은 거는 만드는 게 사실상 지금 기술로 불가능한데 네. 바이러스는 구조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껍데기랑 속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떤 바이러스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데 사실 해로운 바이러스를 만든다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이로운 일이고. 바이러스도 있겠죠? 만들려면?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아까 그 감염이 돼도 여기 안에 있는 기관지나 이런 데를 인식해서 들어가기가 쉽다 했으니까 들어가기 쉬우면서 유익한 기능이 있는 거라면은 그게 오히려 치료제나 지속적인 영양제가 될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들어가서 막 비타민 C를 계속 공급한다든지. 이게 외부 저기 솔저들을 제가 갖다가 넣어주는 장 거죠.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껍데기까지 다 합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오히려 합성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 네. 이 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이제 화학적으로 껍데기까지 다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다. 25년 9월에 스탠포드 연구진이 올린 건데요. 대장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대장균? 대장균,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예요. 네. 네, 박테리오 팥이라고 부르는데 AI를 이용을 해서 오. 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만을 학습을 쫙 시킨 거예요. 이거를 본보기로 해서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300여 개를 유전 정보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전 정보를 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DNA는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 그냥 대장균에 집어넣었어요. 감염된 거잖아요. 집어넣으니까 그중에 16개가 실제로 조립을 하고 대장균을 깨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AI가 이제 생명의 언어를 읽고 이해하고 설계에 썼잖아요.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이게 생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가능성이 있는 큰 연구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아주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이 따른 연구.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어딘가에서 또 AI가 뭐 인류를 위협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뭐 뿌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 단단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그 면역적으로 좀 돌아가서 독감에 걸리면 일단 아프다고 하잖아요. 엄청 아파요. 이거는 바이러스가 나를 엄청 세게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얘가 왜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 걸리면 열나고 온몸 쑤시고 기침 재채기 인후투 콧물. 세죠. 예. 많이 세죠. 괴롭고 힘들고 왜 이래 이러잖아요. 네. 예, 끙끙 앓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면 원형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형적 사고가 여기서 예. 나옵니까? 예. 그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4단계로 네 돼 단계 있고 예. 1단계는 이렇게 피부나 이 점막의 물리적인 방어막. 네. 그다음에 2차 방어선 그 밑에 있는 뭐 대식세포나 네. 뭐 수지상세포나 여러 가지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죠. 그러니까 3차 방어선은 이런 비림프구 같은 항체 강력하죠. 예, 역습을 가해서 그 뚫린 데를 막고 퇴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차 방어선은 이제 T세포 면역이라고 이거는 뭐 그냥 전폭기나 미사일의 강력한 그 방어막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오면 네. 5분 대기조들이 출동하죠. 5분 대기죠. 예. 그럼 얘네들이 총 쏘고 적군이 들어오면 총 쏘고 기관총 쏘고 뭐 그래야 될 네네네. 박격포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해야죠. 그 총알이 인터페론이나 네. TNF 같은 인터페론이나 TNF가 총알이다. 총알 역할을 포탄이다. 한다. 아. 적을 죽이는 항바이러스 물질이다. 아, 인터페론, TNF. 예, 얘네들이 이제 그 물질이에요. 항바이러스 물질.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렇죠. 아, 면역 체계. 그러면 이제 뭐 불도 나고 뭐 화염도 나고 소리도 시끄럽고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콧물, 재채기, 열, 미열 그런 증상인 아, 거예요. 그 전투의 흔적들이. 전투의 흔적인 거예요. 예, 전투의 흔적들이. 예, 그러니까 우린 괴롭지만은 네.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구나. 지금 싸우고 있는구나. 내 면역 체계는 건강하구나. 네. 근데 이제 이런 반응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고령자, 암 환자, 아주 어린 애들, 면역 떨어진 항암 이런 분들은 예.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멀뚱멀뚱. 열도 안 나고. 아, 진짜요? 왜냐면 면역 억제제 쓰고 막 그 면역 체계들이 너덜너덜한 상황이에요. 내 몸은 뺏기고 있는 걸 아예 인지를 못 찾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 안 나고 그냥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렴이 오고 심하게 된 상황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이유는 열을 일부러 내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5분 대기조가 총속을 할 때 인터페론도 나오지만 인터루킨 1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인터루킨 1. 이 내하수체 밑에 온도 조절 중추가 있어요. 아, 보일러가 있어요. 예, 되게 으시르시 춥다가 열이 나거든요. 네네. 이거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면역 반응이 통제가 안 돼서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배가 돼서 염증이 확 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폐렴으로 해서 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뉴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 돌아가시기도 하고 코로나19 때. 예. 근데 이거는 그러면 체질적인 거예요? 아니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체질이에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걸 밝혀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젊은 사람이 면역 시스템이 너무 튼튼해서 너무 튼튼해서. 뭐 화이팅하다가 과도하게 이제 조직을 파괴하는 그럼 거죠. 이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병원에서 돼요? 어떻게 하나요? 아, 초기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요즘은 스테로이드나 그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약물을 써서 네. 효과를 봅니다. 아, 병원 가야 되는 거네요. 결국.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기로 확 시달리지는 않더라고요. 한 며칠만 살짝 반짝 고생하고 초기에 잡는 약간 예. 그런 스타일인데 예. 그럼 감기약을 그래도 걸렸을 때는 먹는 게 나을까요? 안 먹는 게 나을까요? 감기 걸리면 좀 쉬는 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나라 뭐 특히 아유, 바쁘신 분 어렵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오죽하면 약 드시고 예. 아픈 상황에서 일을 하시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막 감기 걸리면 이게 멘트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콧물이 쭉 떨어져요. 그러면 푹 하고 다시 멘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고. 맞아요. 앵커하고 양 패널 이렇게 세 분이 나오면 하루는 이쪽에 패널 열라고 기침하다가 그다음 이렇게 그 안에서 번져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감기 약이라는 거에 실체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종합 감기약 먹어야 빨리 낫는다. 그런 거 빨리 나는 건 그런 아니죠. 상관없이 증상만 완화하고 결국에 쉬는 거랑 내 그렇죠. 몸이 아까 제가 저절로 말씀드렸잖아요. 감기는 쉬는 게 정답이죠. 약을 먹어도 일주일, 그냥 내버려둬도 7일. 그러니까 뭐 그냥 대증요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콧물 나면 이 몸의 면역 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거를 분비해서 혈관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분비물이 나와서 코가 나오고 코가 막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가 막히고 콧물 줄쭉 나오면 불편하니까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요. 꼭 그러면 교수님, 네. 감기약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먹지 말고 그냥 좀 쉬는 게 가장 베스트 하셨는데 그럼 감기의 마늘 통닭은 어떨까요? 네, 마늘 통닭. 그러니까 저는 뭐 왜냐면 마늘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진짜 감기 걸릴 때 마늘 통닭 옛날에 뭐 먹고 도움- 단백질이라든지 도움 많이 됐어요, 예, 저는. 뭐 예. 마늘은 또 항균 효과도 예. 있단 말이죠. 마늘을 막 그냥 발라가지고 막 물론 그냥 뭐 감기에 딱 특이하게 예. 항바이러스 효과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몸의 이제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데
에너지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것 저는 같고. 솔직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 민간요법 믿으면 도움 받았고. 아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감기약 자체가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대증요법이라고 생각을 근데 중요한 게 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지금 마늘통닭 하는 집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요. 못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감기약을 대신 먹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감기부터 또 저희 추억의 노로바이러스 독과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코로나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어요. 몇 년 동안 진짜로. 네.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는 건 확실하죠. 근데 오는 어떤 건- 바이러스인지 모른다는 어떤 것뿐이지.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2003년에 사스가 홍콩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퍼졌어요. 그렇죠. 2009년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전 세계 우리도 그렇죠. 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5년 우리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또 메르스, 예. 예, 난리 났습니까? 그다음에 2019년 코로나19 몇 년 주기입니까? 5년 6년 주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5, 6년 뒤에는 뭐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부터가 아니라 예. 2019년으로 하면 지금 벌써 6년이에요. 6년이네. 그러니까 뭐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러스는 시종 바이러스는 온다. 되짚어 보면 네. 크게 봐서는 이런 신종암 팬데믹은 야생동물 잡아서 가축으로 키우고 그렇죠. 하면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신종감염병이 인체 감염을 일으키고 집단 생활을 하니까 유행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 그 동물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에서 우리에게 넘어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아니 그건 뭐 거의 확정이죠. 확정이죠.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박쥐에서 시작이 돼서 네. 중간 숙주를 거쳐 인체 감염이 됐고 네. 메르스도 박쥐에서 중간에 낙타. 낙타를 거쳐서 메르스가 됐고 네. 이 야생동물은 신종감염병의 이 판도라 상자예요. 네, 거기서 계속 나와요. 야생동물에서 이제 거쳐서 우리 인간에게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감기에 걸리면 강아지나 고양이도 반대로 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인간이 걸렸으면.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걸리는 걸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인수 하죠. 공통감염병. 예. 실제 이제 신종플루나 또 지금 코로나19 때 개나 고양이가 많이 걸린 사례들이 보고가 오, 됐어요. 진짜요?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걸리면 그 반려동물 격리시켜야 돼요. 사랑한다면 좀 격리시켜줘야 돼요. 내가 그러면 걸린 네. 코로나가 사람한테가 아닌 동물한테 옮았을 수도 있네. 그럴 그죠? 수도 있습니다. 예. 야 이거는 왜 몰랐죠? 왜냐면 같은 포유류기 때문에 와. 포유류기 때문에 무조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죠. 얼마나 가까이 기침재채기면서 밀접하게 장기간 집중적으로 접촉을 했느냐. 그 인텐시티, 그 기간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게 포유류끼리만 그런가요? 왜냐면 가끔 뉴스에서 조류독감 돌 때 이게 사람한테 걸리냐 안 걸리냐 뉴스가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금 우리가 겨울에 유행하는 계절 인플루엔자하고 형이 좀 달라요. 네. 근데 사람으로 오는 거는 여기 중간 벽이 있다. 벽이 있어요. 라는 거죠. 뛰어넘기 힘들어요. 관문이 있죠. 예, 그러니까 흔하지가 않아요. 드물어. 드문데. 예. 그러니까 요 몇 년 전, 2, 3년 전에도 길고양이 키우는 그 보호소에서 예. 고양이들이 H5 조류 인플루엔자 걸려서 폐사됐다는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봤더니 조류 인플루엔자 걸린 닭고기를 섭취를 해가지고. 예, 먹여가지고 먹이로 걸렸던 사례가 있는데 이 종간벽이 있어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닭오리 뭐 철새에서 사람으로 가는 거는 드물어요.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인간이 사실 바이러스한테 많이 밀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언제나 그랬죠.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인간이 바이러스를 이긴 적이 있나요? 한 번 딱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지구상에서 바이러스를 멸절시킨 완전히 아예 없앤 게 없애버린. 천연두 바이러스, 천연두에. 예, 스몰폭스. 천연두는 인류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병이 천연두입니다. 예전에 뭐 조선시대 정약용 같은 경우도 보면 9명 중에 6명 아이를 잃었어요. 5명은 천연두. 그럴 정도로 이 공포였는데. 천연두가 공포의 질환이었는데 얘를 어떻게 박멸했죠? 그러니까 사라지게 된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연두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인데 변이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이거는
사람에서만 병을 일으켜.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근절이 어려워요. 철새나 이런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있기 왔다 갔다 때문에. 하니까. 예, 철새를 어떻게 다 없애겠어요. 네. 천연두는 사람한테. 사람에서만 문제가 돼.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제너가 1796년에 우드 백신으로 천연두 백신을 개발해서 인류가 접종을 해서 1980년도에 없어졌어요.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간한테 오만을 좀 심어줬어요. 오만이요? 네, 그 시점이 항생제도 막 개발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박테리아 세균성 감염병은 항생제로 잡고 천연두 잡았으니까 이제 바이러스성은 백신으로 잡고 다 될 거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인류가 승승장구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우리가 우리 다 세상이다. 제압한다. 네. 근데 천연두는 좀 그렇게 예외적인 바이러스였고 항생제는 뭐 아시겠지만 내성이 몰려오고 있고. 맞아요. 좀 겸손. 우리가 바이러스 얘기했지만은 사실 바이러스가 더 영리하거든요. 바이러스 입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살기 위해서 수많은 변이 중에서 인체 감염에 최적화되고 전염도 잘 되고 사람들이 백신 맞아도 네. 변이를 통해서 몸을 바꿔서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 그놈이 오미크론인 거고 살아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너무 병독성이 높아서 인류를 죽이면은 자기도 못 자기도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데로 퍼지지 못하거든요. 네. 에볼라 걸리면 90%가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주가 죽는 거잖아요. 예,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죠. 그렇지, 숙주가 죽으면 못 옮겨가니까 네. 갈아타지기 못하니까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서로 적응해서 타협을 해서 약하게 앓고 지나면서 서로 상존하는 거예요. 공존. 이게 바이러스의 영리한 전략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퇴치 못하는 또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저도 그 마이크로 세계에서 미생물들은 좀 바이러스에 대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바이러스를 뭐 이길 수 있는 미생물도 따로 있나요? 대표적으로 세균 아까 제가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 걔가 세균을 감염하잖아요. 그럼 세균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죠, 얘네도. 이 세균한테 감염이라는 건 어떤 거냐? 내 거 아닌 외부 DNA가 들어오면 이건 적이다. 적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잘라야 돼요. 자르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건 안 자르고 남의 것만 자른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한 효소라고 불러요. 제한 요소. 일부는 들어왔던 바이러스 유전자를 잘라서 조그맣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요? 똑같은 게 들어오면 비교. 요거를 가이드로 내보내고 이번에 갈 때는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요걸 자르는 단백질을 붙여서 보내요. 가위에 단백질을. 네. 그러면 얘가 가이드 DNA가 들어온 격에서 거기에 딱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확히 거기를 딱 잘라버려요. 네. 그럼 파괴되잖아요. 이게 크리스퍼 유전자가이거든요. 이거가. 그러니까 세균이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그냥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못 들어오게도 해요.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하느냐. 단세포잖아요. 작은 알갱이를. 알갱이를 내면서 딱 보내요. 그러면 요거 세포막으로 돼 있으니까 요 바이러스는 요게 바이러스 세균자하고 딱 붙어요. 이거 믿기죠. 믿기다. 그렇게도 하고 교란까지 시키고. 교란도 시키고 굉장히 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뭐 승부가 누가 있냐 승자가 가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세균은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상당히 승률이 높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바이러스와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평상시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거 개발을 해서 비축을 해야 된다. 평상시 때 좀 비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코로나19 치료제도 사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아도 원래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에요. 다른 이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해서 이렇게 보관해 놓고 실험해 놨다가 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야 이거 만들어야 되겠는데 옛날에 한번 실험했던 거 갖다 해보자. 효과가 있네? 해서 그걸 약물 재창출이라고 그래서 보관했던 항바이러스를 갖다 써서 효과를 입증한 거죠. 네. 과학기술의 공헌으로 백신 치료제로 우리가 일찍 지금 일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을 준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되게 백신이나 뭐 여러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하는 분이 계신 만큼 새로운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암세포만 공격해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약간 쓰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안 좋은 놈이지만 쓸모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적과 손도 잡을 수 있는 네. 적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적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EJ.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출연료를 오늘 반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식비를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보 할아버지로서 네. 너무나 유용한 지식을 받았고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내놓고 가겠습니다. 정말 말씀 이렇게 유익했습니다. 하셔도 받아가셔가지고 손주 좋아하는 옷도 좀 사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 덕분에 뭔가 풍성했어요. 맞아요. 예, 이게 우리 교수님 혼자 나오셔가지고 외로우실 뻔했는데 같이 보태기로 미생물과 막 감기 바이러스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콜라보가 잘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식물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답답한 존재들이다. 식물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말도 안 되지. 말을 해요 식물이. 네, 저는 식물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나 너 좋아, 너가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낼 때도 있고 이게 전문 용어로 약간 약 팔려고 온 거지.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식물이 더 이제 뛰어난 과학자다라고 저는 그 플랜트가 공장이네요. 공장으로도 읽히거든요. 맞네. 그래서 화학 공장. 식물이 전기 신호를 보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계속 뜯으면 어떻게 돼요? 싸워서 이겨요? 이 얘기도 아마 뒤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두카 섹스 한 10마리가 공격하면은 9마리 정도는 죽습니다. 네, 자연계에서. 네. 야, 식물이 공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그랬으면 안 죽였지. 그렇지. 여러분 절대 꺾지 마세요, 식물. 식물한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얘네 복수합니다.